자, 그 다음이 교육학 논술 서술 가이드인데 여기는 그 교육학 논술 쓰기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근데 다들 잘 쓰시잖아요. 이제 논술 잘 쓰시잖아요. 모의고사 잘 보셔서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잘 쓰시는 거 아는데 노파심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시는 실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모의고사 처음 써보시는 쌤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 확인한다. 이제 그 논술 시험지 모양은 이제 다들 익숙하실 텐데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배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문제들은 여기 배점 부분, 그러니까 제시문 내용 부분하고 배점 부분하고 양쪽 다 섞어서 조건들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 읽고 체크하는 연습도 문제 모의고사 보시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하셔야 되는데 보통 시험장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형광펜이나 이런 거 못 쓰게 돼 있는 게 원칙은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모의고사 보실 때 형광펜으로 체크하시면서 눈에 확확 들어오게 키워드 정리하셨던 경우에는 시험장에 가시면 약간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실제로 답 쓰시게 되는 그 볼펜이나 펜 가지고 어떻게 체크하면 눈에 더 잘 띌까, 내가 어떻게 쓰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연습도 실제로 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60분이지만 저희는 항상 55분 연습합니다. 55분 기준으로 연습을 하고 5분 더 들여서 60분까지 마무리하게 하니까 쌤들도 연습은 55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요. 응? 자, 그리고 우리 5페이지부터 서술 가이드에서 몇몇 가지 사항들이 있긴 한데 여기 부분들은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서본결, 제발, 서론, 본론, 결론 쓰실 때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지키셔서 단락 구분하셔야 됩니다. 쌤들 지금 들으시면 누가 그걸 틀려 하시는데 아직도 틀린다. 분명 9월달 그 다음 주에 모의고사 받으면 본문 전체 한 단락 묶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있고 들여쓰기 안 하시고 줄바꿈 안 하시는 경우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채점자가 실수하지 않고 답안을 채점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여쓰기와 줄바꿈으로 단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 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락 구분하는 부분들 어렵지 않은 사항들이고 들여쓰기와 줄바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들여쓰기랑 줄바꿈 안 하면 단락 구분되는 거 안 보인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든 글을 모든 문장을 줄바꿈 해버려도 단락 구분이 안 된다. 모든 글을 들여쓰기와 줄바꿈을 해도 보이지 않는다. 두 단락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본문도 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 제발 단락 들여쓰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서론을 들여쓰기 안 하신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흥분하셔서 처음에 쓰실 때 바로 빨리 써야지 해서 붙여 쓰시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모든 단락, 서론, 본문 모든 단락, 결론까지 세 단락 시작할 때는 들여쓰기를 하시고 단락 끝날 때만 줄바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끼워쓰기는 제발 위쪽으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못 고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위에다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끼워 넣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어서 위에다 쓰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면 중간에 공간이 적으니까 안 보이니까 나는 밑에 끼워 쓸 거야. 그래서 밑에 쓰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쓰면 다음번 문장 쓸 때 반드시 섞입니다. 내가 미리 썼던 부분하고 이어서 쓰는 문장이 섞여가지고 채점자가 못 읽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제발 이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끼워쓰기 하는 거, 끼워 넣기 하는 거 아무 상관없으니까 제발 위쪽으로. 정말 강조를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많이 쓰세요. 아래쪽으로 많이 끼워 넣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위쪽으로 끼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범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실제 답안지는 이렇게 생겼죠. 이 옆에 좀 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써야 될 부분이 있거나 수정하고 싶으면 옆에다가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옆에다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글을 쓰시다가 이건 모의고사라서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여기까지 쓰고 한 줄만 더 쓰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안 넘어가시고 칸을 그려서 여기다가 답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채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한 글자가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정상적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요 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돼요. 이 안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면 한 줄 더 그어서 한 칸을 두 줄로 바꿔서 글 쓰는 것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상관없으니까 뒤에 공간이 부족할 것 같다. 내가 너무 흥이 나서
앞에 글씨를 큼직큼직하게 내용을 많이 썼더니 뒤에 결론 쓸 공간이 없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의 뒷부분에 진짜 줄을 긋는 경우도 있어요. 두 줄 그어서 이렇게 쓰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지 않을까? 스캔해서 보는 걸 확대해서 보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실제 채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요 짜는 부분들은 자기 편한 스타일로 짜면 되긴 하는데 이제 지금쯤 되면 개요를 따로 안 짜시고 문제 옆에다가 그냥 쓰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개요 짜실 때 돌아다녀 보면 편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닌데 실수하면 못 잡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그리고 내가 어디를 어떻게 놓쳤는지 빠뜨렸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따로 개요 종이에다가 본문에 쓸 것들 다 써놓고 본문으로 실제로 글을 쓰시기 전에 쓴 개요와 문제 배점 부분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내가 잘못 읽은 부분은 없는지 개요 퇴고를 하고 나서 답을 쓰셔야 답안을 크게 고치는 일이 적습니다. 한 단락 다 지우고 새로 쓰면서 손이 진짜 떨려요. 이거 시간 안에 못 쓸까 봐 덜덜덜덜 떨리는데 개요 수준에서 고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서론 도입할 때 참고하세요라고 해서 쓰는 형식들 몇 가지 드렸는데 참 아직도 그죠? 서론 쓰기 싫죠? 저도 너무 싫어요. 저도 너무 싫어서 서론 도입 문장 쓸 때마다 거기를 제일 오래 써요. 저도 답 다 써놓고 나서 딴 거 하다가 해야지라고 해서 다른 일 하다가 서론 써야지. 서론 쓰고 저도 되게 쓰기 싫어하는 거라서 쌤들 얼마나 쓰기 힘드시고 귀찮을지 알고는 있는데 이제 처음에 좀 이렇게 인상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되어 있는 주제 중심으로 이 주제가 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두 문장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에 쓰는 스타일 제시되어 있죠. 사회가 변화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입하는지, 학생 중심적인 접근들, 더 나은 교육, 그다음에 특정 주제 중심으로 도입하는 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교육계 워낙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아직까지도 온고잉인 이슈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 에듀테크 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게 되면서 교육부 쪽에서 크게 보는 사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업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그런 거 얘기해 주면서 도입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론 쓰는 부분들 참고해서 봐주시고 그다음에 주제 이런 부분들 주제 논의하는 부분들도 가볍게 참고해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제 논의는 매 단락 도입 문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락 마무리 부분에 쓰셔도 돼요. 주제 논의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도입 문장과 주제 정리 논의하는 문장이 단락 시작 부분과 마무리 부분에 모두 있으면 베스트이긴 한데 쓰기가 너무 힘들면 그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하나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뭐든 하나는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형식적인 부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점수 1점 정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문장이든 주제 논의건 주제와 연관된 사항들 확실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자료의 8페이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수정하는 거 나와 있죠? 답안 고치실 때 수정의 기본은 두 줄 긋기다. 두 줄 긋기 지켜주세요. 이것도 끝까지 세 줄, 네 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칠하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보다 답안지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확 오는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해주시고요. 수정은 어절 단위로 고쳐라. 글자, 낮자 하나하나를 고치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한 글자라도 그 띄어쓰기 단위 자체를 다 지우고 고치시는 게 채점자가 읽기에 가장 무리가 없어요. 제가 편하게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지가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채점자가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답안지를 불리하게 채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최대한 맞춰주는 거니까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맞춤법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요새는 잘 안 틀리시죠? 그 다음에 9페이지 끄트머리에 보시면 기타 내용 관련 고려사항이라고 해서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똑같이 글을 썼는데 누구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누구는 이게 왜 여기서 점수가 빠졌지? 좀 아쉽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서술 스타일 때문에 생기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법들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여기 자료에 보시면 문제 요구사항 순서대로 써라.
이거는 선생님들이 진짜 지켜주셔야 하는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단락 순서 바꾸지 않는다. 내 단락 배점에 있는 순서 그대로 써라. 근데 난 두 번째 단락 모르겠는데 제일 뒤로 보내면 안 되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읽어주긴 할 텐데 실수할 수, 채점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단락 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들이 꽤 있죠. 요새 많은데 절대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단락 내에서 순서를 바꾸면 채점자가 정말 틀렸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써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드러나게 써주시는 거. 여기 보면 2가지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언급하라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관련되는 게 문제 요구사항이 드러나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남이 쓴 답을 안 읽어보면 잘 와닿지 않게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썼는데 왜 자꾸 안 썼다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A는 뭐뭐고 그 개념은 뭐뭐뭐다. 그래서 개념을 쓰라라는 문제가 있었으면 제일 좋은 건 뭐의 개념은 뭐뭐다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쌤들 생각했을 때 그거 너무 유치하지 않나?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데 그게 좋아요.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글이 좋아요. 장점 2가지를 써라.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뭐의 장점으로는 첫째 뭐가 있다, 둘째 뭐가 있다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많이 쓰시냐면 특히 장점 쓰라 그러면 뭐뭐는 뭐뭐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서 뭐뭐뭐뭐한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게 되면 한 가지인지 2가지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고 장점을 쓴 건지 부연 문장인지 특징을 쓴 건지가 되게 불분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채점자가 어지간하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걸 확인을 못해요. 이게 대학교 시험 같으면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 답안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세요 라고 해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요구사항을 있는 그대로, 그 김교사가 언급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명칭을 쓰고 특징 2가지를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느냐면 최근 관심 있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으로는 뭐뭐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틀린 답이에요. 김 교사가 얘기한 것과 관련되는 게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 요새 인기 있는 음식으로는 이런 음식이 있고 요즘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 이 음식의 뭐 원산지는 어디고 처음에 기원지는 어디지?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데 왜 다른 걸 대답하지? 그런 답인 거예요. 그 답 자체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면서 그걸 더 자연스럽고 좋은 글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는 독자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조건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답을 써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 요구사항에 맞춰서 글을 써주시는 게 제일 명확한 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지켜서 써주세요. 그죠? 요거 관련된 사례들 이전에 봤던 부분들. 그리고 맞춤법 부분에서 많이 틀리시는 부분에서 갖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갖다, 뭐뭐를 가진다라고 할 때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써야 되는데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정말 많이 쓰시거든요. 쓰시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맞춰서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10페이지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문장 간결하게 써라. 그다음에 적절한 답안의 길이. 요새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적기는 한데 분량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분량은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량이 길다고 점수를 잘 주고 분량이 짧다고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고 써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점수가 갈리게 되는 건데 보통 너무 짧게 쓰시는 경우에는 부연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부연이 없고 이유 서술이 없어서 점수 주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안을 쓰세요. 어떻게 활용할지 방안을 쓰세요. 이런 부분들 물어보게 되면 이유나 근거를 조금씩 써주시는 게 안정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들 한번 확인했고 다 아시는 사항들이긴 한데 높아시면서 우리 한 번 더 주의를 환기해보는 부분이었고요.